하셨어요. 자, 이만하면 오성균 선생님 화성무 얘기 나오고 그러니까 그러는데 오성균 선생님의 아버지 누구세요? 오지호 선생님 작품이죠. 오지호 선생님의 작품 1905년에 태어나셨던가요? 1982년에 돌아가셨죠. 저게 1954년인가 50년대 작품일 거예요. 물론 이보다 잘 그리는 분 많이 있죠. 그러나 그 당시에 초창기 때 그 험한 시기에 저렇게 서양의 인상주의적인 화풍을 받는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죠. 오지호 선생님의 작품이에요. 자, 제목은 뭘까요? 봄 얘기 나오고 가을 봄 얘기 나왔는데 고향. 네, 저는 고향에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정말로. 그런데 작품 제목은 초동. 이른 겨울 초동이라는 작품이거든요. 그러니까 보기에 따라서 작가는 초동이라고 했지만 여러분은 봄도 가을도 얘기하시는 거고 고향 얘기하시는 분 이렇게 있어요. 네, 그래서 느낌에 따라서 다 이렇게 다른 것이 현대미술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예술의 일가고 어떤 거는 포근한 맛도 있었지만 사실 초동하면은 그렇게 포근한 이미지는 아니지 않아요. 이제 수학 끝나고 좀 스산하게 이제 겨울로 들어가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삭막하다고 느끼시는 분도 저는 또 이해가 돼요. 그러나 또 우리 고향의 산천을 이제 그리는 곳은 또 포근한 맛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느끼기에 나름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그나마 이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나마. 그렇죠?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그러면은? 자, 이 느낌이 어떠세요? 우주 같아. 예? 밤하늘의 별 얘기가 나왔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밤하늘의 별. 유행가 가사가 나네요. 또 다른 거. 예? 돌무늬. 예, 돌무늬가 추상, 물론 추상 작품입니다. 당연히. 우주의 블랙홀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 대단합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가겠습니다. 저건 역시 우리 전라도 출신의 작품이죠. 네, 소아 김한기 선생님의 작품. 1971년도인가요? 70년대 작품. 저게 경내에서 우리나라 역사상 최고가죠. 132여 킬로그램 제가 한번 볼까요? 맞아요. 홍콩 크리스티에서 132억에 낙찰이 된 작품. 수수료까지 합하면 153억. 저 그림 한 점에. 크기는 254cm, 203cm, 약 2m, 2.5, 그다음에 2m 대작이죠. 저 작품이 제목이 뭐냐면 이 말씀하신 대로 우주예요. 우주, 유니버스, 영어로 유니버스, 우주라는 작품이에요. 언뜻 보면은 동과 서가 같기도 하고 음과 양 같기도 하고 서로 이렇게 두 개에다 그린 거거든요. 그래서 두 개 서로 끌어주면서 합의를 해서 하나가 돼서 결국 우주를 지향한다 하는 그런 의미로 우주라고 붙였다고 해요. 근데 저 작품 하나에 세상에 132억, 수수료까지 내면 153억이 들어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앞에 있는 오지호 선생님 작품, 그거는 제가 얼마인지 잘 모릅니다만 좋은 작품이지만 그렇게 비싸진 않겠죠. 근데 왜 이 작품은 언뜻 보면 이게 추상화인데 지금 뭘로 저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저렇게 이게 점으로 다 찍어서 한 거거든요. 전면 점화하다. 전면을 점으로 그린 거예요. 점점. 그래가지고 이렇게 동심원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형태, 저 패턴을 가지고 전면으로 점을 찍은 몇 안 되는 작품이에요. 그리고 왜 저게 그만큼 비쌀까? 이 김한기 선생님 일기에 그린 전 과정을
기록에 있는 유일한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작가 노트에 오늘 나는 여기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그렸어. 여기까지 그렸어. 뭐 이렇게. 그걸 일기에다가 전 과정을 기록한 유일한 작품. 거기다가 또 하나. 왜 그렇게 비쌌을까요? 무슨일까요? 우리가 그림 혹시 컬렉션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호당 얼마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호당. 사실 우스운 거지만 그게 현실이잖아요. 김한길 선생님 작품 중에서 제일 큰 작품. 가장 큰 작품. 큰 작품이기 때문에 비싼 거예요. 사실 저는 저거를 뉴욕에서 봤거든요. 제가 뉴욕의 문화원장을 2001년도에서 2005년도에 했는데 원래 소장했던 김마태 박사, 외과 의사세요. 김마태 박사님은 돌아가셨는데요. 굉장히 그 당시 뉴욕에 와 있던 작가들을 많이 지원을 하셨었어요. 이제 김한길 선생님이 뉴욕에 계실 때. 그래서 이제 사실 도와주려는 의미에서 구입을 해놓은 거예요. 가난한 화가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에 가보면 집 그 바로 거실 쪽에 저게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위어져서 옆으로 나란히. 그러니까 거의 한 5m 정도 되죠. 2.5m, 2m인데 그 큰 작품이 있어서 저는 너무너무 사실 부러웠거든요. 근데 그걸 팔지 않으시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약간 경매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직접 수도 없이 봤던 그 작품인데 그렇습니다. 저 역시 느끼기 나름이에요. 우주로 느끼든 뭘 하든 뭘 하든. 현대 미술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이번에 비엔날레 참여하는 작가의 작품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것 같아요, 저는? 콜롬비아 작가 아벨 로드리게스라는 작품인데 요거는 열대우림의 높은 테라스에서 연간 두기. 이거는 자기가 어렸을 때 자랐던 그 밀림 지역을 이제 그린 것이거든요. 이제 언뜻 보면 굉장히 김한길 선생님 작품보다도 훨씬 구상적이고 구체적이죠. 이해하기가 쉽죠. 그런데 저게 이제 그냥 그림으로 보면 잘 그렸어요. 잘 그렸지만 우리 딸내미가 지금은 다 이제 커서 저기를 다 직장을 가는 거다 그러지만 제가 뉴욕 문화원장할 때 그때 이제 갤러리에서 뉴욕에 거주하는 한 작가들, 유명한 작가들 작품을 전시를 했어요. 거기에 백남준 선생님 것도 이렇게 했어요. 백남준 선생님 하면 주로 어떤 작품이 기억이 나세요? 백남준 선생님. 미디어 아트? 예, 비디오 TV를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이른바 미디어 아트. 미디어 아트의 창시자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백남준 선생님이 이제 페인팅, 그림을 그린 걸 내놓으셨어요. 굉장히 그 어린애 같은 그림입니다. 순수함이 있으니까. 근데 그 당시에 초등학교 6학년 제 딸이 아빠 이분 유명한 분이야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유명한 분이지. 얼마나 유명해? 아주 유명하다고. 그러면 제가 그랬어요. 20세기의 작가 중에서 100명을 고르라 그러면은 당연히 들어가실 만한 유명한 분이 세계적으로. 그래. 그럼 50명 거기도 들어가지. 30명 거기도 들어가지. 꼭 성경에서 그 소돔과 고모라 멸할 때 의인 몇 명입니까? 그거 하는 거랑 똑같은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다 10명이라는 거예요. 10명에도 들어가지. 20세기 현대 미술사의 10명을 고르라 백남준 선생님이 들어가지. 그랬더니 한 얘기가 아빠 근데 솔직히 내가 저 양반보다는 더 잘 그릴 수 있을 것 같아. 자기가 더 잘 그릴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그래요. 보면은 초등학생 그림 같은 그런 그림을 그린 거예요. 옆으로 빠졌습니다. 저 정도 그릴 수 있는 그림은 누구나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그런데 이번 비엔날레에 초대받은 작가입니다. 물론 저 그림을 내놓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날은 오픈 때 서프라이즈로 다른 것을 내놔야 되니까. 그 대신에 그 전에 그렸던 그림입니다. 그럼 왜 저 그림이 저 작가를 골랐을까? 저기는 그냥 단순히 그림이 아니라 저걸 통해서 어렸을 때 추억도 물론 보이는 거지만
그만큼 자연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자기가 주고 싶었고, 또 여기 이렇게 자연 훼손돼가는 그 모습, 개발 때문에 훼손돼가는 그 모습도 표현하고 싶었고,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를 한다는 얘기죠. 않아가지고 오늘 저 그림 하나만 가지고 얘기도 하셨죠. 그러니까 현대미술은 특히 비엔날레나 저런 의미들을 많이 부여하기 때문에 단순히 저 그림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그 의미, 뭘 추구할까, 그것을 고민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현대미술은 참 갈수록 힘들어진다라고 생각하시죠. 자, 이 작품 이제 시간 때문에 계속 제가 설명하면서 갈게요. 자, 저 작품은 4명의 어떻게 보면 아주 그 예술가들이 옛날 자기 어머니들이 만들던 요 밧줄을 가지고 만든 그거를 이어서 캐나다 내셔널 갤러리 쪽에다가 저문에다가 25m짜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실 옛날 같으면 아까 앞에 봤던 원주민들의 작품 그거 뭐 누가 대수롭게 여기겠어요. 서양 미술을 배운 거장들 그런 것을 대단하다고 여기지, 옛날 원주민 그런 사람들이 그리는 뭐 대단하다고 여기겠어요. 이거 우리 어머니들이 옛날 물레 하듯이 그냥 그런 거예요. 수도 없이 우리 옛날에 어머님들이 만들던 그런 것들을 캐나다의 국립미술관의 한 중앙에다 저렇게 놓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옛날 우리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 서양 미술이 득세하던 그런 시절에는 무시받았던 우리의 조그만 거라도 지금 돌이켜보면 굉장한 예술작품이 될 수 있는 거다. 우리 사실은 어머니들이 만든 여러 가지 그런 것들도 충분히 세계 미술 시장에서 가치를 평가받아야 된다. 그래서 잊혀져버린 것들에 대한, 또 원주민들에 대한, 또는 이른바 후진국이라고 하는 그것들, 토속적인 것들도 평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의식을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저런 작가들을 참여를 이렇게 시키는 것입니다. 자, 좀 아침에 내놓기에는 좀 그렇죠. 우리나라 그 장지하 작가, 굉장히 유명한 작가인데요. 보세요. 이렇게 폭력 속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좀 그렇잖아요. 저걸 통해서 작가는 주로 퍼포먼스를 하고 저걸 미디어로 담고 또는 사진 찍어서 전시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페미니즘적인 작품이죠. 여성들이 사회로부터 당하는 폭력, 또는 여성만이 아니고 소수자들이 당하는 사회로부터의 눈에 보이지 않는 폭력들, 그 속에서 어떻게 저거를 견뎌내야 되지? 사회보발적인 것이고, 또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또 교훈적인 것이고, 그런 의미들을 찾아내는 작품들이 아름답지는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현대미술은 참 저런 여러 가지 내면의 의미들을 차지하는 것이어서 굉장히 쉽지 않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요. 그리고 비엔날레라고 하는 것은 저런 의미를 찾아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른바 인트로덕션, 들어가면서 소개하는 의미에서 그림 몇 점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비엔날레라고 하는 게 뭘까요? 이미 다 정답을 적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비엔날레라고 하는 2년마다 비엔날레 수도 없이 얘기합니다. 광주 비엔날레. 비엔날레는 말 그대로 바이애니얼, 영어로는 바이애니얼이고 이태리어로 비엔날레. 바이애니얼이니까 2년마다 열리는 무엇이, 2년마다 열리는 무엇을 우리가 비엔날레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비엔날레는 일종의 고유명사처럼 이렇게 해버렸어요. 2년마다 열리는 것이로되 미술 전시회를 비엔날레라고 통상적으로 그래요. 미술 전시 중에서도 현대 미술을 말하는 것이에요. 동시대 미술. 단순히 그럼 2년마다 열리는 현대 미술이면 비엔날레냐? 아니에요. 국립현대미술관, 시립미술관에서 열리는 것들을 2년마다 전시회를 갖는다고 해서 그거를 비엔날레라고 그랬잖아요. 왜? 비엔날레는 반드시 미술 담론을 끌어낼 수 있어야만 비엔날레라고 해요. 다시 말해서 현대 미술사, 문화사의 돌멩이를 던질 수 있었을 때, 방향을 끌고 갈 수 있었을 때 비엔날레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예쁜 그림 그런 것이 아니고 실험적인 작품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거죠. 국립현대미술관 시립미술관에서 나오는 기존의 소장 작가들, 그냥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작가들의 작품, 그래서 그런 게 적은 거예요. 무언가 주제든지 또는 그림 형태든지 아니면 그림을 그리는 요 재질, 그걸 미디어라고 그러죠. 재질이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탐구를 하고 이런 것이야 던져보는 것. 아직 완성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미술사를 열어가도록 하는 담론을 제공할 수 있어야만 비로소 비엔날레라고 그러죠. 그게 비엔날레. 우리나라에도 비엔날레라는 이름을 가진 게 10개 이상이 됩니다. 세계적으로는 200개 이상이 되죠. 그렇지만 아무리 우리나라 10개 이상이 돼도 아시아의 비엔날레가 있어도 그들이 크게 평가받지 못하는 것은 이처럼 현대 미술계에 돌멩이를 던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미술하는 사람들한테 감흥을 많이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엔날레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그리고 대규모 국제 전시회다. 여기에는 문화 정치학적인 의미도 굉장히 커요. 자, 얼마 전에 그 윤석열 열차인가요? 네, 그것 때문에 아주 생쇼를 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게 부천에 있는 만화 이제 애니메이션이 부천에 강하거든요. 거기에서 이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어떤 컴피티션이 있었죠. 굉장히 거기에 나온 작품이거든요. 자, 근데 그거 가지고 막 난리를 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일반 전시회는 다룰 수 없는 것을 비엔날레는 다룰 수가 있다. 다시 말해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논쟁거리를 제공할 가능성이 아주 많은 것이다. 왜? 비엔날레에서만은 정말 제한 없이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것이 비엔날레죠. 그래야 뭐 미술사에다 돌멩이를 던지지. 그러다 보니까 간혹 정치적인 그런 사회적인 이슈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죠. 자, 2013년인가 그때 제10회 광주 비엔날레 때 광주에서도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비엔날레에서. 그게 뭐였죠? 네, 홍승남 선생의 세월 5호로 그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대표도 물러나고 시장도 뭐 굉장히 번거롭지럽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참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비엔날레는 그런 것에 초연해 줘야 돼요. 비엔날레마저 만약에 그런 정치적인 것 때문에 제한을 받는다면 이 세상에 미술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헌법에서는 우리가 표현의 자유, 창작의 자유를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가장 미술계에서 구현할 수 있는 것은 비엔날레, 일반 전시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시립미술관에서 주저할 거예요. 국립미술관에서도 주저할 거예요. 사실 주제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표현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자유이기 때문에 다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간 그곳에서 제약이 있을지 모르지만 비엔날레만은 마음 놓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늘 정치적인, 사회적인 이런 문제들도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정치, 문화 정치학적인 장치 디바이스가 되기도 하는 것이다. 자, 비엔날레는 주로 그런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베니스 비엔날레가 1895년 광주 비엔날레보다도 100년 전, 딱 100년 전에 출범을 했습니다. 현재 약 200개 정도의 비엔날레가 세계됐습니다. 당연히 현대 미술사 문화사의 담론을 형성해야만 되고 현대 미술의 흐름을 끌고 가는 것이 비엔날레다. 그런 의미에서 광주 비엔날레가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광주 비엔날레 잘 아시죠? 1995년도에 창설이 됐습니다. 내년에 저희가 30주년 기념으로 15회를 또 합니다. 내년 9월 원래대로 짝수년도에 저희가 돌아갑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1년 늦춰져서 계속 올해도 이렇게 홀수년도에 하고 있지만 갑니다. 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제 1회대회 때 저렇게 많은 수가 있었죠. 1회대회 때는 잘 아시지만 뭐 대단한 미술관 저기가 있느라 천막 같은 것이다 만들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이슈가 됐었습니다. 광주비엔날레. 제 1회 때인데 왜 세계적인 관심이 있을까요? 사실 지금 광주 비엔날레가 세계 5대 비엔날레다. 제가 볼 때는 3대 비엔날레 안에 들어가는데요.
여러분들은 아마 광주 시민들 오히려 모르시는 거예요. 세계 세 손가락에 들어갈 만큼 파워풀한 그런 비엔날레가 됐는데 저는 이래 데이트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 그리고 광주 민주화운동이 기여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이래 데이트 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백남준 작품. 자, 그러기 전에 그럼 당신이 말하는 5대니 3대니 그것은 뭘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까? 자, 뭘 기준으로 할까요? 우리가 원래 미술이라고 하는 것,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등수를 매긴다는 게 좀 그런 거잖아요, 사실. 물론 콩쿠르가 있어서 대상을 뭘 받았지만 사실은 예술은 그렇게 등수를 매기는 것과 크게 성질이 맞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항상 등수를 매깁니다. 등수를 매깁니다. 사실 비엔날레를 평가하는 기관은 아무것도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왜 5대라고 그러느냐? 그것은 아테누스라고 하는 세계 미술의 권위지 중에 하나죠. 거기에서 평가를 한 것 중에 그래도 5 손가락에 뽑아줬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계속 하는 거지. 그러는 거예요. 자, 우리 교수님들 여기 많이 계십니다. 대학 평가할 때 평가 기관이 어디죠? 대학 평가할 때 사실은 정부에서 평가하는 거 아니에요. 자, 중앙일보에서 우리나라 평가합니다. 중앙일보에서. 그리고 세계 평가할 때 WO가 저도 부총장 시절에 그거 신경 무지하게 썼는데요. 그냥 개인 민간 기업들이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끌려가는 거예요. 거기에 결국에서 우리 안 해 하다가 다른 데도 보내? 그러니까 별소식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미술 세계적인 권위 미술 잡지에서 평가를 하는 거죠. 그에 따라서 5번째 안에 들어가는데 1번째 안에 들어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그냥 거기에서 등수를 매기는 것이 아니에요. 자, 뭘 기준으로 해서 매길까요? 자, 광주 비엔날레가 5대다. 그런 대표라는 놈은 갑자기 또 3대 비엔날레 안에 들어간다. 이 얘기를 했어요. 제 카톡에는 세계 2대 비엔날레, 광주 비엔날레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저는 한 2대쯤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베니스도 수도 없이 가보고 세계 2위라고 평가했던 카셀 덕분에 작년에 보면 다 봤지만 저는 몇 가지는 실망을 하고 광주 비엔날레가 맞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주관이겠죠. 자, 비엔날레 평가할 때 제일 뭐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까요? 관람객 수. 담론 맞습니다. 역시 교수님 출신이라 참. 담론이에요. 비엔날레는 담론을 제기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수없이 비엔날레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있지만 세계 무대에서는 속된 말로 존재감이 거의 없잖아요. 광주 비엔날레 외에는 거의 존재감이 없잖아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아시아에서는 당연히 탑이죠. 비엔날레 광주가. 왜? 담론을 제공하는 거예요. 미술의 영향력을 그만큼 그러니까 영향력, 미술사에 대한 미술계에 대한 영향력이 가장 큰 거예요. 그럼 그 영향력은 뭘까요? 누가 만들어내는 것일까요? 영향력을 만들어내는 것은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예술 감독이에요. 보통 전시회는 작가의 잔치예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비엔날레는 예술 감독, 기획자의 잔치예요. 대표는 가장 유능한 예술 감독을 뽑는 것, 그분을 모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러나 예술 감독이 뽑히고 난 다음에는 대표는 무대 뒤로 사라지는 거고 그분이 잘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대표가 간섭하기 시작하면 그걸 막는 거지. 그래서 세계적인 예술 감독을 뽑으려고 그렇게 혈안이 됩니다. 지금 저는 다음 대회 예술 감독들을 계속 제가 인터뷰를 하고 있거든요. 왜? 예술 감독이 승부를 결정합니다. 그 예술 감독이 참여하는 작가를 전권을 가지고 참여 작가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그 주제에 맞도록. 그래서 예술 감독이 정말 또 좋은 작가들을 발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좋은 예술 감독. 그렇죠? 그냥 기존의 작가들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니까 미술계에 돌멩이를 던져야 되니까. 그래서 예술 감독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동안의 광주 비엔날레는 세계적인 예술 감독들을 모셨어요. 누구나 알 만한 그런 예술 감독들.
봅시다. 자, 하럴드 스위만이나 옥비 애니저, 막시밀리안의 지오리, 제스카 모가 대단한 사람들. 세계에서 첫째, 둘째, 셋째 손가락에 꼽히는 사람. 그리고 저희들 끝나고 바로 베니스 비엔날레 물론 예술관으로 간 사람도 두 사람이죠. 바로 그런 사람들의 좋은 전시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만큼 한국 비엔날레가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두 번째로, 첫째는 이제 그 다음 두 번째로 또 보는 게 뭐예요? 예산의 규모예요. 예산이 좋아야지 좋은 작가들, 좋은 저기들을 또 불러모을 수 있죠. 다 초대해서 저기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관람객이 얼마나 많은가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그것을 주관하는 기관의 능력이 얼마나 되는가, 광주 비엔날레 재단의 능력이 얼마나 되는가, 주최하는 시의 의지는 얼마나 강한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평가하는 거죠. 그런데 광주 비엔날레가 이럴 때 세계를 놀라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중에 뭐였을까요? 백낙주, 김대중. 자, 예술감독, 영향력, 그 다음에 예산, 관람객, 재단의 능력, 시의 의지, 뭐였을까요? 시의 의지. 그냥 네? 강원태 시장님 했잖아요. 네. 시의 의지. 담론은 그 당시에 역시 기존에 워낙 큰 비엔날레들이 많았기 때문에 담론은 아니었어요. 관람객이 줄을 서서. 163만인가 됐죠. 네, 맞아요. 역대 비엔날레, 차라리 베니스 비엔날레도 한 70만, 80만 정도 그 관광객이 많은 동네인데도 그 6개월이 나는 거죠. 광주 그 시민 정도인데 전체가 온 거라. 세상에 듣도 보다 못한 광주라고 하는 전남 뭐야 대한민국의 광주라고 하는 저 남서부 지방에 있는 도시에서 열리는데 163만 명이 관람객이 왔다. 그래. 시민 이전에는 진짜라고요. 상상할 수도 없어요. 앞으로도 그건 불가능할 거예요. 어느 비엔날레든지. 지금 광주 비엔날레가 보통 한 40만 플러스만 한 사람. 그런데 그걸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거예요. 그것도 광주 비엔날레의 영향력을 높이는 데 기여를 했다. 자, 어떻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비엔날레 간단히 소개를 하고 소프트웨어 시간을 봐야 됩니다. 라이크 워터. 위크가 여리개라는 뜻인가 보구나. 자, 광주 비엔날레 여기 이제 우리의 저 포스터 아닙니다. 좀 어떤 느낌이 드세요? 좀 밝았으면 좋겠는데 예술 감독이 또 디자이너는 팀하고 다 각각 이제 다른 함께 하거든요. 근데 좀 보라색빛 이런 게 있어서 때로는 굉장히 뭔가 좀 어두운 것 같아요. 좀 음흉한 감도 있고 뭔가 거기서 그럴듯하게 이렇게 뭔가 좀 이게 생각을 끌어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11호. 좀 그래요. 네, 그래요.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에다는 저걸 기록하고 도로에다는 저런 색깔을 넣지만 제발 좀 길거리에다가 배너 넣을 때는 좀 밝은 색깔 좀 하자 했더니 또 저 색깔로 해놨더라고. 밖에다는 그래서 제가 늘 하는데 전시부는 전시부대로 예술적인 감각을 존중하지만 홍보 마케팅부는 전시부를 따라가면 안 되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바로 각인시킬 것인가 그걸 고민해야 된다. 각 파트는 각자의 역할이 다 있는 거다. 왜 자꾸 그냥 편한 대로 전시부에 주는 대로만 포스를 하느냐. 이렇게 하면 누가 이해하기 좋겠냐. 이거 점을 밑에다 찍든지 하면 2013년 점 4월 7일 7월 9일이지만 저렇게 해놓으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머리가 좋기 때문에 4월 7일부터 7월 9일까지구나 이해는 하겠지만 한 번 더 컴퓨터 회로를 돌려야 되지 않겠냐. 그냥 가독성 바로 알 수 있도록 좀 해주고 밝게 차라리 이렇게 하얀 색깔 검은 색깔로 하든지 이건 홍보 마케팅 모습 이렇게 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겠느냐. 저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한 바 있지만 어떻든 저거는 여러 형태로 이렇게 바꿀 수는 있습니다. 네? 이번에 저희들의 포스터는 이게 공식 포스터가 괜찮은데. 자, 물처럼 부드럽게 여리게 아까 우리 정서연 대표님께서는 약하게 이렇게 해주셨어요. 원어에 충실해서 저게 도덕행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유약 어수라.
여기는 유야거스라. 자, 물처럼 부드럽고 약하게, 근데 우리는 여리게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이 주제를 가지고 합니다. 저 주제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세요? 뭐 설명을 해놨지만 물처럼 부드럽게 여리게 하니까 전체적으로 이런 것을 가지고 작품들이 녹이려고 하는구나. 어떤 느낌이 드세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보들보들한 느낌이 들어요. 보여주기 중심. 아니, 예. 보들보들. 예, 다양성 좋습니다. 굉장히 다양하게 나올 거예요. 저거는 도덕경에 나와 있는 거지만 성경에도 약함이 곧 강함이라. 약함이 곧 사도 강함이다. 바울이 얘기했던 약한 것이 곧 강합니다. 같은 일맥상통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세상이 하도 요새 바쁘고 분열하고 대립하고 싸우고 정말 난리 부르시잖아요. 6.25 때 난리도 아니잖아요. 아침에 눈만 뜨면 서로 욕하고 정말 저는 그래요. 혹시 정치인분 계시면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제가 정치 안 할 사람이니까 그냥 시민의 입장에서 주권자의 입장에서 얘기하면 초등학생보다도 못한 정치인들의 발 초등학생보다도 못한 그렇지 초등학생들이 그 얘기 되면 기분 되게 나쁠 거예요. 우리나라 정치인들 그 발언하고 감히 나하고 비교하다니 대단히 죄송합니다. 정치를 하시거나 지망하고 계시다면 대단히 죄송합니다. 근데 사실이니까요. 우리나라 국회에서 나온다는 국민의 대표라고 하는 헌법기관이라고 하는 국회에서 나오는 발언들 보세요.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우리 5.18 민주화운동을 헌법에다 수록을 반대하는 뭐하는 분 이런 것에 가서 손바닥 치고 그렇잖아요. 또 그것을 언론에 계신 분들 계시면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교수 때는 자유롭게 했는데 이제 또 재단 대표를 하다 보니까 조금 거시기 합니다만 어차피 제가 욕심이 있어서 이거 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언제든지 그거 연연하지 않을 테니까 언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또 교수의 입장에서 제가 우리 제자들을 놓고 얘기하듯이 언론 정말 현역에 계신 분들이라고 그러면 제가 얘기합니다. 과연 언론인가요 이게? 그 초등학생보다도 못한 얘기들을 때로 생중계를 해주잖아요. 생중계 해주잖아요. 그게 독수가 많으니까 터치수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세상은 정말 시끄럽고 대립하는 거 막 조장하고 분열되어 있는 그런 것이죠. 그리고 폭력이 난무하고 그런 속에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심이 약한 것 같지만 실제로 그걸 다 녹여버리는 그런 힘이 있잖아요. 부드럽고 여리고 약한 것 같죠. 그래서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문제들, 인종의 문제들, 기후의 문제들, 오해 문제들, 무슨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미술이라고 하는 예술 작품을 통해서 한번 녹여보자. 그래서 하나로 만들어보자. 대동세상을 만들어보자 하는 그런 의미로 저 주제를 예술감독은 선정을 하게 된 것이고 우리 비엔날레 재단은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했습니다. 자,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우리 이숙현 감독이에요. 진정한 의미의 처음으로 우리 한국 감독이 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그 전에 이제 김홍희 감독도 있었지만 진정한 의미. 그리고 세계 무대에서 활동하는 이숙현 감독은 한국 감독이지만 큐레이터지만 이미 영국의 테이트 모던의 국제 수석 큐레이터를 할 수 하는 굉장한 쟁쟁한 그런 큐레이터예요. 벌써 영국에서 물론 유학을 하고 영국에서 20년 이상을 활동을 했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지만 사실 국제적인 그런 인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저분을 우리 예술감독으로 모셨는데 어떻게 보면 그만큼 광주 비엔날레가 이제는 자신감이 있다 이 표식이 돼요. 옛날에는 서구의 톱 큐레이터들을 기획자로 뽑아서 우리의 위상을 높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광주 비엔날레 예술감독이 누가 되느냐가 그의 미술 뉴스 중에 5번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뉴스가 됩니다. 그만큼 광주 비엔날레의 세계적인 파워는 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누가 예술감독이 되든지 간에 광주 비엔날레 예술감독은 최고의 감독을 뽑을 거야 라는 신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광주 비엔날레가 예술감독을 뽑는 그런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숙현 감독도
주저하지 않고 뽑은 거예요. 왜? 이미 세계적인 수준의 감독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 국적이라는 이유 때문에 역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입성을 한 거죠. 이미 이수경 감독 같은 경우는 광주 비엔날레 예술 감독의 계보로 인해서 세계 몇 손가락에 들어가는 이제 기획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원래 시댁도 있었지만. 자, 이제 다음은 같이 일하는 크리에이터들의 작품이요. 이미 저희들은 이번에 모든 요 전시장을 탄소 중립 친환경으로 이렇게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전시할 것들에 대한 모형 우리가 건축할 때 다 조형물을 이렇게 만들잖아요. 이것도 이미 몇 개월 전에 다 만들어서 지금은 여기에 맞춰서 작품들을 갖다 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 현장들은 직접 비엔날레가 열리면 여러분들이 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하나하나씩 다 미리서 이렇게 공간들을 예비 모형을 다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작가들의 작품, 이 작품들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번에 전시되는 작품의 50% 반 이상이 신작입니다. 새로 만들어진 것들. 그리고 대부분 90% 이상은 처음으로 또 공개되는 것들입니다. 그만큼 새로운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전시회가 될 것입니다. 그분들의 기존의 작품들이에요. 자, 광주 비엔날레는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첫째는 전시입니다. 전시는 두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메인 전시, 주전시, 아까 주제를 구현하는 전시. 그거는 예술 감독이 총괄해서 하는 것입니다. 광주 비엔날레 전시관이 가장 한 80% 전시될 거예요. 그 외에도 여기 나와 있는 국립광주박물관, 호랑가시아 폴리곤, 양림동에 있는 예술공간집, 그 다음 무각사 갤러리. 여기에 아까 물처럼 부드럽고 열게라는 주제하에 메인 전시, 주전시들이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전부 다 외부 전시관들의 모습들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열리는 주요 전시가 파빌리온이라고 하는 전시. 파빌리온이라는 게 무슨 의미죠? 파빌리온은 집이라는 뜻이죠. 집. 국가관을 말하는 거죠. 베니스 비엔날레만이 메인 전시와 국가관을 운영하는 유일한 비엔날레입니다. 어느 비엔날레도 국가관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어요. 시도를 못했어요. 그런데 광주는 3회 전부터 드디어 국가관을 시작합니다. 자, 2018년에 3개, 2021년에 2개국, 이번에는 9개 나라가 참여를 하게 됩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20개국, 궁극적으로는 50개국 정도가 참여를 시킵니다. 그래서 메인 전시뿐만 아니라 각 국가가 자기들을 대표하는 작품을 전시함으로 인해서 다양한 미술 작품을 시민들에게 또 세계인들에게 선보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추구하는 이유는 우리 광주 비엔날레 다양성도 높이고 또 저렇게 되면 국제적인 위상도 훨씬 높아가는 거죠. 저렇게 파빌리온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은 베니스하고 광주밖에 없으니까 위상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나 제가 꿈꾸는 것은 마지막 얘기하려고 하는 것처럼 광주를 세계 미술의 메카로 만들고 싶은 욕심입니다. 세계에 있는 각국이 서로 광주에 와서 전시관을 만들고 쉽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렇게 되게 되면 광주에 있는 미술관뿐만 아니라 폐창고든 뭐든 다 미술관으로 대관을 받게 돼요. 임대료를 내고 자기들이 와서 해야 되니까. 제가 베니스 가서 부러웠던 게 뭔지 아세요? 각 국가관 자기들이 와서 다 전시관 꾸리는 겁니다. 그렇죠? 자부드님 공원에는 27개인가 들어가 있죠. 한국이 마지막에 들어갔습니다. 95년도에. 자, 거기에 못 들어간 팀들은 베니스 그 시내에 공간들을 임대하는 거예요. 비싼 값으로. 그렇죠? 또 각 나라에 와서 여러 화랑들이 와서 거기다가 빌려가지고 또 작품들을 전시를 합니다. 우리 같은 경우도 5.18 특별전을 베니스에서 2억에 임대해서 베니스에 있는 미술관 임대해서 우리가 6개월 동안 전시를 했어요. 이른바 10개 볼만한 전시 중에 하나가 들어갈 정도로 성황리 우리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2억의 임대료를 준 거 아니에요.
또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 또 인건비도 줘야 되잖아요. 저는 광주가 한 50개 정도 국가관이 들어와서 그건 베니스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광주의 곳곳이 다 서로 비싼 값으로 임대가 되고 그렇게 되면 광주의 미술관들뿐만 아니라 이런 공간들이 좋은 거예요. 그러면 국가관만 50개가 되면 국가관만 하느냐? 아니에요. 각 나라들의 화廊들이 와서 여기서 또 그림 팔려고 하는 거예요. 콜렉터들이 오게 되니까. 그럼 광주 전역이 나중에는 임대할 공간이 없어서 아우성일 정도가 됐으면 좋겠다. 비싼 값으로 팔렸으면 좋겠다. 또 저렇게 국가관이 되면 적어도 국내에 있는 그 나라 사람들은 와서 다 봐요. 당연히 오픈시켜 자기 대사들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오지. 또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나라 국가관을 보기 위해서 와요. 그래서 광주에 해외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왔으면 좋겠다. 메인 전시만 가지고는 섬 같은 우리나라에 끌고 오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자기 나라만 있으면 올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많아져요. 그래서 이 관광의 불모지인 우리 광주, 관광의 불모지인 광주, 이곳에 미술을 통해서 관객, 외국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싶은 욕심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 국가관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국가 대사관들끼리 지금 경쟁이 붙었어요. 서로 자기들 것을 이제 만들어내려고 해요. 그래서 올해는 9개국이지만 내년에 20개국이 오면 엄청나게 북적될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50개국을 유치하고 싶은 욕심이 있다. 자, 양림동 지역은 올해 4월부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북적거릴 거예요. 파빌리온에 9개 중에서 7개가 양림동에 있는 거예요. 여기 양림미술관, 은암미술관, 여기에 개너리 포도나무 이강화미술관, 이인함 스튜디오 등등등등. 여기에 전시될 작품들 계략적인 것을 보냈습니다. 광주는 또 광주 비엔날레는 이것만 하느냐? 또 폴리도 합니다. 폴리라고 하는 거 아시죠? 폴리는 플래시, 영어 풀, 어리석은 것, 우스꽝스러운 것. 큰 건물이 아니라 우스꽝스러운 작은 조형물, 건축물들을 통해서 그 도시를 예술적으로 만드는 것. 아마 그동안에 저희는 31개 작품들을 만들어냈죠. 이런 건 잘 아실 거예요. 그 총장은 거기서 어디죠? 거기가 시청이 아니고 도청. 어디지? 옛날 구도청. 아니 예시지 말고 총장으로 있는 거, 노란색으로 이렇게 있는 거. 예, 맞아요. 구시청사. 열린 공간이라고 하는 그런 작품들. 이것들 전부 다 우리 광주 비엔날레 재단에서 만든 광주 폴리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사실 도미니크 세계적인 건축가들이에요. 지금 있는 31개는 우리가 보통 뭐 저런 게 있어올지 모르지만 세계적인 작가들이 만든 작품들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시민들에게 더 많이 알리고 저곳에서 많은 행사를 하도록 이제는 유도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자, 광주시를 세계 미술로 대표로 만들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도 굉장히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3월 말에 비엔날레 열리기 한 일주일 전쯤에 광주시를 미술 중심 도시로, 대한민국의 미술 중심 도시로 선언하시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미술 중심 도시 정도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광주시를 미술 수도로 만들어야죠. 한국에서. 그리고 나아가서 세계 미술의 메카로 만들어야 됩니다. 자, 놓고 보십시다. 우리가 광주가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아시아 이른바 문화 중심 도시 조성 특별법도 있어요. 근데 놓고 보자고요. 정말 광주가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인가요? 문화의 중심인가요? 저는 참 그래요. 제 고향이지만 광주는 좀 달랐으면 좋겠는데 외형적인 의미에서 예술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건축이나 도시 모양을 보고서 아는 것이거든요. 근데 솔직히 보자고요. 광주 송정역 내려보자고요. 제가 50년 전, 55년 전에 학교 다닐 때 송정역 앞에 그때 5층짜리가 건물 있었는데 지금 5층 대 6층밖에 없어요. 모르겠어요. 그게 공항 때문에 그게 고도 제한이 있어서 그러는지. 그러니까 전혀 예술적인 감이 없어요. 송정역 앞에 내려보세요.
그렇죠? 고속도로에서 고속터미널에서 들어올 때 특별히 다른 도시하고 다른 게 있던가요? 보이는 것은 아파트고 모텔이고 미디어 아트. 아파트와 모텔이 도시일 겁니다. 미디어 아트. 좀 자존심 그렇게 상하죠. 있대요. 예수 옛날에는 그나마 뭐 다방에 가면은 뭐 그림이 그려 있다 짠다 해서 이남, 예수님이 이남 있다고 했는데 지금은 뭐 이제 그런 다방도 거의 없어지고 뭐 스타벅스에 뭐 그런 게 있으니까 뭐 다른 도시보다도 더 나을 게 없죠. 내부 장식도. 우리는 아직도 예양이라는 것에 취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이런 얘기는 이거 다른 동네 사람들은 못합니다. 얘기 못해요. 왜냐? 이런 얘기나 5.18 얘기는 다른 동네 사람들은 못합니다. 왜 못하냐고 그랬더니 무섭대요. 우리가 무섭대요. 못해요. 그냥 다 좋다고만 해요. 속으로는 아니야 그러면서 좋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나마 저는 얘기가 제 고향이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문화의 장르는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우선 클래식 쪽에서 보십시다. 큰 영향력이 없는 클래식. 자, 음악은 모든 것은 서울이 최고입니다. 제2의 도시를 향해서 모든 도시를 뛰는 거예요. 지방의 것입니다. 자, 클래식 음악은 서울 빼놓고 어디가 생각이 나죠? 클래식 음악 하면 혹시 예술에 관심이 없으신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정답은 기대하지 않습니다. 예? 통영. 예, 똑똑하십니다. 누구세요? 정말 대단합니다. 전양현 회장님. 통영 국제음악제. 통영은 클래식 음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져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음악하면 통영 생각을 해요. 또 예술의 음악은 잘 모르는 여수는 낭만포차. 네, 제가 KBS 교향악단 이사도 하고 있지만 우리 거기서 여수에서도 이제 교향악단 와서 하거든요. 통영하고 그래도 우리가 여수를 밤바다라고 여수 얘기하는 것은 밤바다. 하지만 음악의 도시는 아직까지는 이제 이른바 브랜드화가 아직 안 돼 있죠. 대관령 국제음악제를 통해서 평창이 또 음악이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평창. 사실 이거는 제가 뉴욕 문화원장 시절에 줄리아드 군대에 있던 강효 교수라고 바이올린을 아주 굉장히 잘 가르치는 교수죠. 강효 교수하고 되게 아이디어를 줘서 강원에서 시작한 것이거든요. 지금 세계적으로 아스펜 미국의 뮤직 페스티벌 버금갈 정도로 저는 아주 성장을 했다고 생각해요. 자, 클래식 음악 그렇습니다. 또 오페라는 어디예요? 서울 빼놓고 모든 건 서울이고요. 대구예요. 예, 역시 우리 박성수 부장님 대단합니다. 오페라는 그래 대구예요. 자, 우리가 잘 나가는 국악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생각할 때 국악의 고장하면 어디를 얘기하죠? 전주를 얘기해요. 동편제, 서편제 우리 정말로 이 광주, 진도 뭐 등등해서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천주예요. 왜? 천주가 먼저 깃발을 꽂아버렸으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세계 무형문화원도 국립 무형문화원도 거기서 가져가 버렸어요. 그냥 그런 겁니다. 자, 클래식 다 뺏겼어요. 자, 영화 대중문화로 들어갑시다. 문화산업으로. 영화하면 어디예요? 부산. 부산이에요. 왜? 부산 국제영화제. 그것 때문에 또 영화진흥위원회도 그쪽으로 가 있어요. 영화 등급위원회도, 영상물 등급위원회도 부산에 가 있어요. 오케이. 만화, 또 애니메이션 영화, 손천들. 그 다음에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 그러나 우리나라 무역 수지 흑자의 거의 10%, 정확한 9%를 차지하는 게임. 게임 아무것도 아닌가. 저 여러분들 게임은 중독박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게임이 벌어들이는 흑자가 우리나라 무역 흑자의 9%, 약 10%를 차지합니다. 그만큼 문화가 돈이 되는 시대가 됐어요. 자, 게임은 어디예요? 테헤란로. 게임. 아니, 게임이 판교. 게임의 모든 번거지는 판교에 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라고 그랬는데 광주는 뭐가 와 있나요? 여기. 제가 시장님들께 항상 이게 수십 전부터 제가 얘기했던 거예요. 자꾸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라고 그러는데 문화도 우리가 가져온 게 뭐 있습니까? 여기에 세계적인 건축물이 있습니까? 물론 아시아 문화의 전당.
땅속에 들어가 있긴 하지만 저것도 사실 브랜드화 시켜야 되는데 참 속이 탑니다. 그건 그렇고. 자, 우리한테 가져온 게 뭐가 있어요? 다 다른 도시에 뺏겨버리고. 그래서 저희가 늘 얘기했던 게 광주 비엔날레가 있는 여기는 미술의 도시. 미술만은 광주라고 얘기가 나와야지. 미술이라고 하면 단순히 페인팅, 그림만이 아니에요. 비엔날레의 대부분의 베니스도 그렇고 황금상을 받는 것들을 보면은 미디어 아트들이 대부분 받아요. 미디어 아트가 뭐예요? 다큐멘터리 영화 같은 것이에요. 대부분 영화하고 미술하고는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화가 실질적으로 미술의 한 30%를 차지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미술이라고 하는 것을 페인팅이 아니고 종합적인 예술로 생각한다면 미술의 도시라는 것은 예술의 도시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그걸 선정하자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미술 도시로 하십시오. 이번에 미술 중심 도시라고 하는데 사실은 미술 수도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미술 메카를 만들고 싶어요. 왜 미술에 집착했나? 광주 비엔날레 대표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솔직히 놓고 봅시다. 예술의 여러 장르가 있습니다. 혹시 이제 다른 여러 분야가 관계되는지 모르겠지만 예술의 가장 기본은 뭘까요? 어느 장르일까요? 예? 페인팅, 미술이라고 하셨고 예술에는 음악, 무용, 연극, 국악, 문학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될 수 있는데 그 중에 최고는 아니면 가장 기본은 아니면 가장 중심은 뭐라고 보세요? 예? 사람마다 다릅니다. 이거는 정답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응의 소리를 내는 거니까 소리로 하는 것이니까 음악이라고 할 수 있고 또 다방 어디 가나 음악 없는 세상 영화가 음악 없이 됩니까? 다 음악이 없으면 안 되니까 음악이 최고라는 사람도 있고 아니야 사람의 몸짓으로 할 수 있는 게 최고지 무용 아니면 또 연극 다 주장을 하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봐요. 서구적인 시각이지만 예술이라고 하는 게 영어로 뭐예요? 아트죠. 아트죠. 아르스 또는 테크네 기술이란 말하고 똑같은 말이죠. 자, 그럼 음악은 영어로 뭔가요? 뮤직이에요. 자, 춤, 댄스, 연극, 트리아트. 자, 미술은 파인 아트, 아트예요. 우리가 순수 미술할 때 파인 아트라고 쓰는 거고 그냥 미술하면 그냥 아트예요. 그러니까 아트는 아트예요. 다시 말해서 미술은 예술이에요. 예술은 미술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미술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뭐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제 생각이에요. 예술 경영을 가르치는 교수로서 이 터미놀로지, 어원에 대해서, 언어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예술 얘기하는데 왜 예술의 장르 중에서 대표적인 것을 어느 학자도 세계의 어느 학자도 얘기를 하지? 제가 그걸 찾아봤고 저는 못 찾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제 나름대로 정리하게 된 거예요. 그만큼 미술은 예술의 본령이에요. 그러니까 미술의 수도가 된다는 얘기는 예술의 수도가 나중에 자연스럽게 확장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광주를 미술의 메카로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메카가 되면 세 가지 축이 잘 돼야 돼요. 하나는 비엔날레고요. 하나는 이른바 국공립에서 말하는 저 전시고요. 미술관이 잘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트마켓이 잘 돼야 돼요. 자, 비엔날레는 베이스 비엔날레, 카세다키마드, 광주, 위트니, 상파울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세계 손가락 꼽히는 것들이. 그 중에 베니스는 아직은 넘사벽이에요. 카셀이 두 번째를 다뤘지만 저는 5년마다 열리는 곳이에요. 엄격한 의미로 비엔날레는 아니에요. 그러나 비엔날레는 좀 큰 거예요. 저는 광주가 세계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에 들어갈 만한 파워풀한 것이다. 그러니까 비엔날레에 대해서는 오케이. 세계적인 영향력이 있으니까 광주를 가졌다. 그렇기 때문에 미술에 어떻게 보면은 도시라고 우리가 주장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일반 전시회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전시회를 담당하는 것은 국립미술관, 사립미술관 등 공공미술관이 있고 사립미술관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국립은 아직 없어요. 사실 국립도 유치해야 되는 것이에요. 세계적인 미술의 도시가 되려고 그러면 국립이 있어야죠. 지금 국립미술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우리는 뒤지고 있어요.
벌써 청주에서 수장고라는 이름으로 가져갔죠. 지금 부산에서 가져가려고 그러죠. 뭐하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노력을 그만큼 못하는 것 같아요. 속상한 거예요. 비엔날레가 있으니까 명분이 충분히 되는 것이거든요. 국립도 유치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 우리 시 예산이라는 얼마 안 되잖아요. 고작 컬렉션 그 시립미술관의 공공미술관의 수준을 말하는 것은 컬렉션지가 얼마냐 사실. 좋은 학예관이 얼마나 있느냐 그거예요. 근데 고작 우리는 5억에서 그나마 이제 올해는 조금 올려가지고 7억인가 뭐 9억인가 얼마 된다고 그러는데 그 작품 한 개 값도 안 되지. 그런데 그것도 좋은 작품 살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광주에는 우리 미술을 하시는 분들이 왜 한 작품에다 몰아주냐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것들을 뼈뼈 사야죠. 밖에다 내놓기 하면 그렇잖아요. 영향력이 있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시립미술관을 키우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에요. 이 공간도 이런 작은 공간가 가지고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되어있는 전시 작품들이 좋아야 돼요. 또 기획력이 또 굉장히 좋아야 돼요.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 광주시의 시립미술관의 위상이 그렇게 됐느냐? 이 광주 비엔날레가 세계적인 미술관의 위상을 갖다시피 했느냐? 아니요. 다른 지역이 훨씬 미술에 대해서 더 많은 예산을 쓰기 때문에 훨씬 좋은 전시들이 더 많아요. 이거 키워야 돼요. 그러나 저는 이것도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어떻든 봐요. 그냥 우리나라 전체 시립의 평균 수준 뭐 이상은 좀 된다고 봐요. 부산이나 대구나 요새 전남이 굉장히 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기도는 뭐 그 정도 다음에는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시의 빈장에다가 제가 주목하는 것은 미술시장. 사실 미술시장 이 축이 안 갖춰지면 광주가 미술 메카로서 서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자, 저 위에 것들은 굉장히 공공적인 성격이 강해요. 비엔날레는 미술 담론을 선도를 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 국공립 또 사립미술관은 상시적으로 먹는 밥이에요. 밥. 그 밥이 좋아야 돼요. 비엔날레는 별식이고 특식이고. 그러나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미술시장이에요. 여기서 거리가 많이 돼줘야 돼요. 미술시장은 기본적으로 아트페어부터 시작을 해요. 자, 세계 미술시장의 규모가 얼마나 될까요? 세계 미술시장. 세계 미술시장이 얼마나 될까요? 금액으로 자, 금액으로 그냥 얘기해보는 거예요. 누구 알겠어요? 여기 미술하시는 분들도 잘 몰라요. 저처럼 미술 경영을 가르치는 교수 입장에서 50조. 네. 통이 크십니다. 사업이 괜찮으시죠. 세계 미술 시장의 규모는 약 100조 정도 되고 있습니다. 문화를 가지고 벌어들이는 문화산업의 규모는 얼마나 될까요? 문화산업의 규모. 이것은 약 3,000조 시장입니다. 1년 매출이 3,000조. 3,000조. 우리나라 문화산업 시장은 127조. 세계 7등. 그런데 미술 시장은 약 100조 시장입니다. 우리나라 시장은 얼마나 될까요? 미술 시장이. 3조. 우리나라는 얼마 될까요? 약 1조 시장이에요. 작년에 1조 조금 넘었어요. 1조 시장이에요. 그 중에 굴비하고 비슷하네. 제일 큰 것은 굴비가 화랑이에요. 약간 작년에 화랑이 한 5천억 조금 더 플러스 알파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그 화랑이 성공적으로 돼야 돼요. 세계적인 화랑들, 자, 가고시안 그레스톤 갤러리, 그 다음에 리만 로핑, 페이스 갤러리 다 뉴욕에, 미국에 있는 것들이에요. 여기서 퀘니 갤러리만 베를린에 있는 것이에요. 다 지금은 미술이 우리는 파리 뭐 얘기하지만 파리는 창작자들한테 자유로운 것이지만 미술 시장은 뉴욕이에요. 자, 뉴욕이라는 얘기는 뭐냐? 유대인들이 장악하고 있다는 얘기죠. 저 뉴욕에만 600만 이상의 유대인들이 사니까 유대인들이 번거지는 뉴욕 아니에요. 미국의 유대인들이 한 800만 정도 된다고 하면 600만이 뉴욕에 사니까
뉴욕의 부동산에 이른바 마천루의 거의 대부분이 뉴욕 주이시들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현대 미술의 시장은 뉴욕이 정확하고 있죠. 우리나라의 국제갤러리가 한 4천억 정도 되나요, 매출이? 세계적인 갤러리입니다. 그 다음에 가나아트나 현대화. 이 화랑에서 매매되는 게 5천억 플러스 알파입니다. 자, 그럼 우리 광주는 어떤가요? 광주 화랑이 몇 개나 있나요? 광주 화랑이 한 100개. 광주에도 화랑이 한 연합이 있어요. 연합. 그런데 화랑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것은 단 2개. 매출액은 밝히지 않겠음. 밝히지 않겠음이 아니라 밝히기에 좀 쑥스러운 거예요. 화랑이 없이 세계적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미술의 비엔날레 도시인데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라는데 화랑이 없어요. 우리가. 거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안 사준다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고 이런 상업적인 철저하게 화랑과 아트페어 이쪽은 미술 시장이니까, 마켓이니까. 여기는 거래예요. 그냥 예술이라는 이름을 가진 우리가 비즈니스 장사를 하는 곳이에요. 그 시간이 가져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동네 분들은 굉장히 고상해요. 고상해요. 자존심이 세가지고 어떻게 예술가가 그런 것을 장사를 못해서 팔아야 돼. 근데 속으로는 안 팔면 보상 힘드니까 팔아야 되는 데 불구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냉정하게 화랑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또 작가들이 그냥 개인적으로 거래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품색일지도 모르겠어요. 정문화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요, 정문화 가지고는 절대 아트마켓은 못 철저하게 돈으로 따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 화랑이 없는 것이 너무 아쉬워. 자, 두 번째로 아트 페어를 통해서 작년에 벌어들인 돈이 한 3천억 정도 돼요. 3천억. 아트 페어. 작년에 세계적인 아트 페어가 아트 바젤이에요. 스위스에 있는 바젤. 근데 세계 여러 군데에 있어요. 또 작년에 우리나라 서울에서 열렸던 아트 프리즈. 이건 영국의 본거지를 두는 거죠. 프리즈. 작년에 프리즈에서 팔려 나간 것만 해도 서울에서 공식적으로 밝히는 것은 한 7천억 플러스 알파라고 그러지만 1조쯤 팔렸어요. 서울에서 팔린 것만 해도 주로 외국 작품들이죠. 외국에 있는 갤러리들이 와서 외국 작품들이 많이 거래가 됐어요. 물론 외국 사람들이 많이 사갔어요. 프리즈에 외국 사람들이 와서 컬렉터들이. 그다음 우리나라 컬렉터들도 엄청 많이 샀어요. 외국 작품들 주로. 자, 그 다음에 프리아 프랑스에 있는 것, 그 다음에 시카고 아트페어 미국에 있는 것, 이게 세계 4대 아트페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엄청나게 거래가 되죠. 우리나라 국제아트페어 기아프, 한국 화랑협회에서 주관하는 것이 이게 작년에 700억 매출을 기록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트 부산이 작년에 아트페어에서 746억을 벌었어요. 746억. 우리 아트 광주는 얼마나 될까요? 광주도 아트페어가 매년 열립니다. 네. 내가 알기로는 매출이 얼마나 될까요? 100억 정도 간 것 같아요. 네, 발길이 불가능합니다. 네, 그냥 그렇게 됩니다. 네, 저는 알고 있지만 참 이겁니다. 보세요. 화랑도 없지, 아트페어도 부산 같은 경우만 해도 저렇게 746억인데 우리는 공연로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아트페어? 저는 우리 미술하시는 분들 또 저는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저는 기업하시는 분들이 좀 고민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아트 부산은 미협이나 화랑협회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아트 바젤, 아트 프리즈 전부 다 기업인들이 하는 것이에요. 개인 회사들이 하는 것이에요. 나중에는 뭐 유한회사가 되든 주식회사 형태가 되지만 기업 하시는 분들이 하는 거예요. 무슨 협회, 미술협회 일개 하는 게 아니고 철저하게 저건 비즈니스라니까요. 그냥 우리가 이거 핸드폰 파는 것이 비즈니스잖아요.
그러니까 미술 작품도 그냥 그거와 똑같이 냉장고 팔듯이 그림을 가지고 장사를 하는 것이에요. 죽기 살기로 장사하지 않냐고서 그게 팔리겠어요? 우리들이 협회에다가 매력 지원해 준다고 그것이 되겠어요. 그것이 죽기 살기로 해야지. 쫄딱 망하기도 하고 그럴 정도 돼야 죽기 살기로 파는 것이지. 그래야 세계적인 화랑들을 유치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사실 저는 바젤이나 푸지 같은 경우는 화랑들이 참여하고 싶다고 참여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도 요 국제결의나 몇 개 되는 것들만 거기에 번주지 아트피에 들어가는 거 못 들어가요. 그만큼 엄격해. 왜? 거기에 들어가는 순간 엄청나게 그림이 팔리니까 그런 아트피가 돼야지. 근데 우리는 늘 이걸 비즈니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광주에서도 정말로 우리 자체에 기업하시는 분들이 미술에 관심을 가지고 협회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미술 하시는 분들한테 배척을 받을 거예요. 아트 부산을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미술하는 작가들이 나중에는 그 훨씬 그림도 비싼 거 잘 팔아주니까 나중에는 다 아주 프로 장사꾼들이 해야지. 프로 비즈니스맨들이 해야지. 그거 들어왔으면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성공 못하는 거예요.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는 길게 얘기는 않지만 또 의견들이 다를 수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예술 경영을 가르치는 교수의 입장에서 철저하게 이거는 비즈니스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나눠주기식이 아니다. 이거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아트페어, 광주 아트페어가 살아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옥션이 있어요. 작년에 옥션이 한 2,000억 정도 저기 되죠. 소돔이나 그리스티 이미 이런 것들은 벌써 380년 360년 전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긴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벌써 저기는 그림만 파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다른 것들도 팔잖아요. 다 비즈니스로 접근하는 것들이에요. 자, 우리나라 K옥션, 현대어랑 관계가 있죠. 서울 옥션, 가나타와 관계가 있는데 이 우리나라 옥션에서 팔리는 것도 한 2,000억 이상이 되는 것이죠. 이것들이 합해져서 미술 시장, 거래 시장을 만드는 것인데 광주에 아트페어가 성공을 해야 되고 화랑들이 성공을 해야 된다. 그래서 비엔날레와 요 미술관과 그 다음에 요 아트페어 또 화랑 이것들이 세 축이 함께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광주는 세계 미술의 메카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미술인들만 되는 것이 아니고요. 지역의 미술 작가들만 해서는 안 되고요. 시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저는 기업인들의 참여가 굉장히 필요하다. 유인물에 나와 있으면 각 분야별로 적었지만 실질적으로 기업하시는 분들이 뛰어들어 주시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든 우리 광주는 세계 미술의 메카가 될 수 있는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날을 저는 기약하면서 최소한 비엔날레만은 정말 세계 2대 비엔날레로서 위상을 갖추도록 최선을 다하겠고요. 그 다음에 할 수만 있으면 우리 화랑이나 이런 아트 마켓이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시립미술관이나 또 산업미술관, 미술관들도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그리고 기업하시는 분들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우리는 반드시 세계 미술의 중심 도시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제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광주를 미술 수도 그리고 나아가서 세계 미술의 메카로 만들고 싶다는 박양호 대표님의 바람, 여기 계신 키우리 회원님들을 비롯해 또 기업인들의 많은 관심, 또 광주 시민 여러분들의 한 분 한 분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좋은 타이밍에 또 의미 있는 강의를 해주신 박양호 대표님께 다시 한번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239회 포럼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240회 포럼을 잠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휴대폰 잠시 켜주시고요. 4월 19일 수요일입니다. 419네요. 419 수요일에 이곳에서 조종래 광주전환 지방중소 벤처기업 청장님을 모시고 2023
2023년 중소기업 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개최회원이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진 촬영이 있습니다.